여러분, 요번에는 13번은요, 38쪽 13번은, 이거는 비거주자니까 우리 보실 필요 없고, 그죠? 예, 39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14번.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개선 그랬죠? 여러분, 주택 가지고 임대사업 할 때는요, 비과세가 있어요. 주택 몇 개? 한 개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그죠?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1주택 소유자가 월세를 받고 있으면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임대소득 비과세예요. 어떤 분은 그러대. 아니,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땅 몇 개? 하나. 근데 가족은 어디 가서 살고 월세 줍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해가 안 간대. 예,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 주택 하나인데 그냥 월세 많이 받고, 자기는 부모님 집에 가서 얹혀 살 수도 있고, 더 싼 데 가서 전세 월세 살 수도 있죠. 어쨌든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하나인데 월세 받고 있다? 근데 공시가격 기준시가 얼마? 9억을 초과 안 하면 비과세요. 이해가세요? 근데 이때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요 주택수 계산할 때 듣기만 하세요. 기억 떠들려요. 자, 다가구 주택은 임대사업 할 때 주택 하나로 봐. 다가구 주택은 주택 몇 개? 하나. 근데 다가구 주택도요,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구분 등기한 게 있어요. 중간에 한시적으로. 그래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은 각각 주택으로 봐.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또 1주택이라는 것은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요, 합산을 해서 1주택, 2주택을 숫자 계산해요. 다시 말하면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 있다? 그런데 남편 주택은 가족이 살고 부인 주택은 월세 받고 있다면 부인은 1주택자로 보지 않아요. 왜? 남편이 주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남편이든 부인이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돼. 이해가세요? 예. 그럼 공동소유는 어떻게 할 거냐? 공동소유는 임대소득하고 양도소득하고 틀려요. 임대사업자는 지분이 무한 자, 큰 자 주택으로 봐. 지분이 무한 자, 큰 자. 근데 여기서 지분이 적더라도 개정된 거는요, 오른쪽 편에 뭐라 그랬어요? 지분이 적어도, 지분이 적은 사람이라도 그 소득이, 임대소득이 연간 얼마? 6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 그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삼각. 동일한 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주택을 공동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봐요? 지분이 무한 자,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지분이 똑같아, 둘 다, 남편하고 부인. 그럴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을 합의해서 뭘로? 주택 임대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페이지 14페이지 표시하세요. 페이지 14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1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25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나왔죠. 맨 밑에 두루마기 같이 나온 거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 지금 설명한 거 나왔죠.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근데 구분등기는 각각 주택.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무한자, 큰 자 소유. 근데 지분이 균등한 경우는 각각 소유로 보는데 이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합의해서 하나로 보죠. 그런데 지분이 적더라도 임대소득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이 몇 프로? 30% 초과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6대4로 가지고 있다. 그럼 지분이 적죠? 그래도 9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그게 개정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참고로 남의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고 다시 전세 주는 걸 전대라고 하죠. 전전세라고 하죠. 전대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 계약 체결하고 다시 월세 주는 걸 전대라고 하죠. 그것도 임대사업자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그거 내 주택이 아니지만 남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시 뭐를 줘? 임대 주는 거 전대라고 하죠. 그것도 주택수에 포함. 겸용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보신 김에 여러분 맨 위에 보세요. 24. 주택임대에서도 과세 그랬죠? 24번. 위에 우리나라에 주택 몇 개? 한 개 소유자의 주택임대에서도 월세 받고 있으면 뭐다? 비과세예요. 고가주택은 뭐하고? 여기서 고가주택은 뭐라고요? 기준시가, 공시가격 얼마? 9억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거. 그건 뭐하고? 그건 과세하고. 그게 아니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건 월세 받고 있으면 비과세죠? 그러면 연습해봐요. 밑에 주택 하나인데 뭐야 거기? 월세.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죠? 과세야 비과세야? 연습해봐요. 아니야. 확인해야 된다니까. 주택 하나라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9억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이해가세요? 네. 다음 두 번째, 월세 주택 몇 개? 2개. 그럼 2개 주택 월세 받는 거 있죠? 전부 다 뭐한다? 과세.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는 과세 안 했는데 다 과세해요. 2개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예. 세 번째, 월세 하나, 전세 하나. 2개죠? 전세는 월세가 없잖아. 월세 받는 거 없으니까 소득이 없어요. 그럼 월세는 소득이 있죠? 그래도 주택이 몇 개야? 2개 소유자니까 월세 받는 거 세금 내라. 이해가세요? 2주택 소유자니까. 그럼 밑에 전세 2개네. 전세는 월세가 없잖아. 2개도 월세 없죠? 예, 세금 안 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똘똘한 주택 몇 개? 2개 전세는 세금 안 내. 여러분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전세가 예를 들어 10억짜리야. 근데 주택을 딱 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2개 다 뭐 줬어? 전세 줬어요. 본인은 어디 가서 살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예? 2개야. 그럼 10억이면 20억이죠? 세금 내고 싶어도 안 내. 이해가세요? 왜? 월세가 없잖아. 그 간주임대료는 3개에서부터 계산해. 그럼 밑에 전세 3개죠? 월세는 없죠? 그럼 3개 주택 다 더해. 뭐를?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거 합쳐서 얼마? 3억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가 뭐죠? 보증금을 계산. 여기 보세요.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참고로 여러분 다음 장 하나 넘겨보시면 15페이지 26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라고 나와있죠. 간주임대료 계산 세 번째 거 있어요. 보세요. 여기 3주택이면 보증금 합계가 얼마? 여기 보세요. 몇 주택?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의 뭐가? 합계액이 얼마? 3억을 초과하면 무엇을 계산한다고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간주 임대료가 뭐야? 월세 받은 걸로 간주한다.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발생하죠. 그 정도는 계산해서 월세로 계산한다.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근데 여러분 간주 임대료는 상가는 무조건 계산해. 혜택을 안 줘. 상가는. 근데 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이죠? 여기서 소형주택은 뭐한다? 제외. 소형주택은 뭐한다고요? 제외. 소형주택이 뭐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얼마? 기준시가가 2억 이하. 이것이 동시에 뭐가 되면 충족이 됐을 때 주택수에서 빼. 그러니까 이런 건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한다 이거죠. 예?
혹시나 해서 물어볼까요? 50제곱미터야. 예? 근데 기준시가는 1억이야. 이 주택은 3주택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왜? 이거는 되지만 2억 이하죠? 40을 넘었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면 안 돼. 두 가지가 다 갖췄을 때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간주임대료 계산 봐요. 자, 예를 들어 3개 주택이 있는데 보증금 합계가 5억이라고 그래 봐요. 얼마? 5억. 그럼 여기서 기본 얼마 빼? 3억 빼요. 밑에 계산 나왔죠? 그럼 얼마? 2억. 2억을 갭투자, 소형주택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받으면 일부를 대출금을 변제한 걸로 봐. 그래서 여기서 60%만, 40%는 대출금 갚는데 변제한 걸로 보고 나머지 60%만 은행에 예금하는 걸로 봐라 이거지. 2억에 몇 프로? 60%. 26, 12, 1억, 2천만 원. 여기에다가 임대사업자를 위해서 3월 달에 뭐 간주 임대료 계산하라고 이자율을 매년 고시를 해요. 이자율 국세청에서 이게 간주 임대료야. 참고로 요 이자율은요 2018년에는 1.8%였어요 2000 몇 년? 19년에는 2.1%. 그럼 올해 2000 몇 년 아직 고시가 안 됐다. 올해 거 이해가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1년치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 그죠?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됐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갈까요? 되돌아가 봐요. 14페이지 다시 가서 전세 몇 개야?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해 안 해? 아니지. 확인해야지.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3억을 초과 안 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밑에 월세가 2개고 전세가 하나네. 그죠? 월세는 소득 있죠? 2개 있잖아요. 전세는 소득이 없죠? 그러면 과세 어떻게 해야 돼? 월세 2개 있죠? 그거 하고 전체로 보면 몇 주택이야? 3주택이니까 월세도 보증금 있죠? 예? 그거 보증금 전세 보증금 있죠? 3개 합쳐. 그래서 보증금만 합쳐서 얼마? 3억 무하면 그럼 간주임대료 별도로 계산해서 더하라. 이해가세요? 월세 2개 주택 받은 임대료 있죠? 거기에다가 3개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모하면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2개 합쳐. 그게 임대소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뭐일 때?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한다.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예? 그럼 참고로 연습 다시 한번 봐요. 밑에 25. 간주임대료 계산 하나 보세요. 예, 첫 번째 칸에 주택이 몇 개인데? 3채. 90짜리 3개죠?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그럼 볼 것도 없이 간주임대료 계산하죠? 예. 두 번째, 주택이 전체 몇 개? 3개. 근데 100제곱미터짜리 몇 개? 2채. 기준시가 2억 이하고 40짜리 하나 있죠? 자, 40제곱미터짜리 하고 기준시가 얼마? 2억 이하. 그거는 한 채 빼. 주택수에서 빼.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니까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하지. 소형주택이니까 빼니까. 그죠? 네 번째, 주택 전체가 몇 개? 4개. 90짜리 2개 있죠? 40짜리 2채 있죠? 40짜리 2채 2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뭐하고? 빼.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로 보니까 3주택이 아니니까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합니다. 맨 밑에 4주택 109짜리 3개 있죠? 보증금 3억 초과해요. 그리고 기준시가 얼마? 3억 이하인데 40이죠? 주택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지. 왜? 2억 초과니까. 그럼 다 합쳐서 몇 개 그냥? 4개. 간주임대료 다 계산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럼 다음 장에 보시면 아까 봤던 내용 있죠? 예, 계산 분리과세. 총 수익 금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한다. 맨 위에 사업자 등록했을 때 있죠?
그래서 등록하면 필요경비 몇 프로? 60%. 공제금액도 얼마? 400만 원. 근데 만약에 뭐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필요경비 몇 프로? 50%. 공제금액도 얼마? 200만 원만. 됐습니까? 예. 여기서 잠깐 여러분 프린트 한 장짜리 있죠? 그게 임대소득에 대한. 여러분 건설 임대주택이 뭐예요? 건물을 지어서 임대하는 주택 있죠? 매입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 사다가 임대사업하는 거지. 예? 예.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가서 하는데 그건 선택이죠. 예? 시청, 구청 가서 선택. 근데 임대소득자는 뭐야? 세무서 가서 뭐? 사업자 등록. 그건 필수.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가산세부터. 그래서 사업자 등록. 그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필수예요. 기존 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 임대사업을 시작한 걸로 봐. 그럼 시작하고 며칠 이내 하라고? 20일, 1월 21일 지났어 이미. 가산세부터 해야 돼. 이해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임대사업 했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폐업했다 다시 해. 그러면 신규 사업은 언제? 새로 개업한 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밑에 나왔죠? 그리고 밑에 2번. 여러분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디? 시청, 구청에 가서 할까 말까 선택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하면 좋은 게 뭐야? 밑에 세목별 감면 혜택 준다니까? 감면 혜택 세금. 예? 그럼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이런 혜택이 없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좋은 점은 뭐야? 의무기간 뭐하라? 충족하라. 몇 년? 단기 4년, 장기는 5년. 8년. 그런데 이것도 옛날에는 5년, 10년이었었어요. 그런데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건 4년, 8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의무기간 충족하지 않고 그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내가 그냥 주거용으로 내가 뭐 하겠다? 살겠다. 그러면 위반했죠? 벌금 얼마?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그거야. 그럼 의무기간 충족하기 전에 팔 수는 없느냐? 부득이한 경우 두 가지는 팔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못하고 팔 때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승낙받아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팔아야 되느냐?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팔던가 취득하는 사람이 새로 뭐를 하겠대.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 사람한테만 팔아야 돼. 주택을 사가지고 살겠다.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럴 때는 벌금 부과 안 해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의무기간 충족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2년 이상 손실 나왔어. 임대사업하는데 결손. 그리고 부도가 났어요. 예? 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 뭐?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된대. 그래서 지역으로 묶여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사업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허가를 받고 팔 수가 있다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참고로만 보세요. 예, 다음 이제 원래 교재로 가서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에는 39페이지 15번은 생략하고 읽어보시고 40페이지 16번 이미 앞에서 나온 거예요. 16번 40쪽 16번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임대사업자는 지금까지 임대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가서 안 한 사람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며칠 안에 20일 이미 지났다 이거지. 그죠? 그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뭐부터요? 가산세가 붙는다. 어떻게? 여기 보세요. 가산세 붙는데 아까 주택 몇 개? 하나. 비과세죠? 과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부터. 낼 세금이 없는데 아니지. 총 수익금액
1년 동안에 임대료 받은 거 있죠? 거기에 1000분의 2, 이게 가산세예요. 낼 세금이 없어도 임대료 받은 거 있죠? 1년치. 그 금액의 1000분의 얼마? 2. 메모하세요. 16번 우에다가 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표시하고 13페이지로 가보세요. 아까 나왔던 거 13페이지 폈어요? 거기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 나왔죠? 있어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20일.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안 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언제? 2020년 1월 1일 시작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 했어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다 나갔어. 이미 자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내서가 나갔었어요. 그럼 만약에 안 했잖아요. 그럼 주택이 뭐라고? 거기 밑에 임대 수익금액이죠. 수익금액이 뭔데? 임대료 받은 거 전체 금액 거기에 1000분의 얼마? 2. 이해가세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붙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처음 하는데 임대료가 1년치 계산해봐야 4,800만 원 초과하지 않겠다. 그럼 뭘로? 간이. 간이라는 게 유리해. 근데 간이로 했어도요. 내년에 가서 1년 동안 돼가지고 4,800만 원 모으면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뭘로 가? 일반 과세. 일반 과세를 했다가 또 4,800만 원이 안 되면 간이 과세자로 갈 수도 있다. 그죠? 예. 다시 갑니다. 그거 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 40쪽에 보시면 기한 후 신고시 상속공제 선택 허용 그랬죠? 예? 이건 뭐냐면 기한 내 뭐를 했을 때 신고. 여러분 상속세는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는 사람은요,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남겨둔 재산은 뭐가 있다라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 그게 신고 기한 내 제출을 했을 때 뭐를 해준다? 일괄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기한 내 뭐를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어도 뭐 신고 기한이 지나서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죠. 이렇게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때는 뭐 공제, 일괄공제 적용하는데 여러분 일괄공제가 뭐냐? 참고로 봐요. 일괄공제는 죽은 사람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고생했다. 2억. 죽은 사람한테 공제해 주는 거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인적 공제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인적 공제는 자녀 공제가 있어요. 자녀 공제. 이런 거는 뭐 상속세니까 자녀 공제는 한 명당 얼마? 나도 이거 가물가물해. 하도 오래돼 갖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1인당 얼마? 5천만 원. 자녀가 10명이다. 그럼 5억이야.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 공제는요, 19세 될 때까지 연수에다가 연 얼마? 1,000만 원. 1년에 얼마?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미성년자가 있는데 10살짜리다. 여기서 나이는 전부 다 만이죠. 예? 상속받는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걔가 10살이면 19살이라면 몇 년? 9년. 1년에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럼 9천만 원이죠? 그거 공제해준다 이거지. 그게 미성년자예요. 그리고 연로자 공제가 있어요.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인 자는 1인당 얼마? 5천만 원. 1인당 얼마? 5천만 원. 여기에 배우자는 안 돼. 사망한 사람의 누구? 배우자는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안 들어가. 사망한 사람의 동거가족 중에 상속받은 동거가족이나 상속인 중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1인당 얼마? 5천만 원. 2명이면 1억이죠? 공제해주겠다. 이해가세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가 있어요.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이거는 기대연수예요. 기대연수. 여기에 1년에 얼마? 5천만 원. 아, 이 기대연수 이거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 기대연수가 뭐예요? 생명이 출생해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균 연수가 국가에서 정해놨죠. 대략
우리 여자가 더 길어요. 남자는 몇 세? 평균 연수가 79.7세야. 여자는요, 85.7세. 이게 기대 연수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장애인이 있는데 지금 20살이다? 몇 살? 20살. 근데 남자야. 남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아서 20세니까 59.7세. 그냥 50세라고 그래. 여기에 1년에 얼마? 1,000만 원. 그럼 5억 9천만 원인가?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초공제하고 이렇게 공제를 했잖아요. 이걸 다 더해서 5억에 부하면, 미달하면 기본 얼마? 5억을 해주는 거야. 기본 공제 얼마? 5억에 부하면, 미달하면 무슨 공제? 일괄 공제 얼마? 5억을 해주겠다. 이거 합쳐서 5억이 안 되면 기본 얼마? 5억. 거기에다가 배우자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공제는 기본 5억이야. 여기 보세요.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있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기본 얼마? 5억부터 최고가 30억 한도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우자 상속지분을 법적으로 계산을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아니,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그러면 배우자 공제 30억까지는 그럼 상속세 없다는 얘기야? 아니야. 훌륭한 남편이 사망했을 때만. 훌륭한 남편이 뭐예요?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젊어서 일찍 죽은 게 훌륭한 남편이야. 남편이 재산이 많어. 근데 본인이 90세 됐는데 남편 죽었다? 그 돈 뭐 할 건데? 그잖아요. 본인이 젊었을 때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어? 그럼 곱하기. 근데 예를 들어 자녀가 5명이라고 그래봐. 그러면 자녀는 일학이죠, 일할. 5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우자는 1.5. 그잖아요.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법적으로 나누면. 6.5분의 배우자 거 1.5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한도예요. 이게 30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얼마까지만? 30억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얘기야. 그럼 이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남편이 사망했는데 20억 뭐 받았어? 요 사람인데 배우자가 1.5인데 자기가 법적으로 받을 게 30억이죠? 근데 얼마 받았다고? 실제로 상속을 20억 받았다. 그럼 20억 다 세금 내지 마라 이 얘기야. 공제해준다 이거지. 예? 얼마까지 최고가?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요.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럼 30억 뭐? 공제해주면 세무서에서 돈 줘요? 그게 아니지.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으면 다른 자식이 상속세가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여기 보세요. 상속세는 전체 재산 가지고 전체 세율 곱해서 전체 뭐가 나와? 상속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돼, 세금을. 근데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아도 여기서 얼마? 30억을 공제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자식들이 세금 그만큼 조금 낼 거 아니에요. 나는 배우자 상속 하나도 안 받았는데 공제가 30억이니까 세무서에 가면 30억을 주나? 그게 아니라 좋아요. 상속세 그 끝이 없어. 좋아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17번 위에다가요. 거기 위에다가 25페이지라고 적어요. 25. 됐어요? 25. 그리고 밑에 잠깐 18번. 상속세 물납 있죠? 물납은 거기 원래는 상속세 납부할세기 2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기 상속재산 가액 중에 금융재산 가액을 뭐 할 때 초과.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이 돈으로 돈 받은 거 있죠? 그게 남겨둔 재산이 2억인데 상속세는 3억이야. 그러면 금융재산보다 세금이 다 많죠? 예, 그럴 때는 뭐 물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른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재산 가액 중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있으면 그건 뭐하고?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 상속세는 큰 비중은 없으니까 페이지 25쪽 표시해놓고 25페이지 잠깐 봐요. 여러분 이 교재에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있을 거 다 있어. 25쪽 폈어요? 거기 보시면 상속세 계산구조 나왔죠? 예, 거기 잠깐 보시면 위에
상속재산이라고 나왔죠. 죽은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거 상속재산이에요. 뭐가 있어? 본래 상속재산,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죽었다? 보험금 받아야죠. 그것도 상속재산이야. 신탁법에 재산 맡겨놓고 죽었다? 그것도 상속재산. 이해가세요? 사망하기 전,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재산 뭐 했어요? 처분해서 얼마 이상? 2억 이상 처분했으면 입증해야 돼. 예? 여기 보세요. 홍길동이가 재산이 100억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안에? 1년 안에 만약에 10억을 처분해서 재산을 이 중에 그럼 남겨둔 재산이 얼마야? 90억이잖아요. 그럼 상속재산은 90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1년 안에 없어진 거 2억이 넘죠? 그러면 상속받는 사람한테 이것을 물어봐. 야, 이 돈 어디 갔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상속받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그잖아. 죽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했는데 가족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뭐라 그래? 국가에서는 고마워. 그거 봐,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럼 여기에 더해 다시. 얼마? 10억. 남아있는 거 얼마? 100억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된다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뭐 갚은 거 이때든가 이런 걸로 입증해야 되는데 모르면 여기에 남아있는 걸로 보고 합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 몇 년 안에? 1년 안에 얼마 이상?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법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중환자실에서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고민해. 근데 의사가 불러놓고 가족들 모아놓고 이분은 한 달 안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라. 그러면 거기 모여서 울고 그러지 마. 이해가세요? 여기는 2억이라는 건 종류별로야. 종류별로 얼마? 2억 이상이야. 그럼 반대로 종류별로 2억 미만이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때 종류별하면 토지,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그리고 뭐 금융재산 있죠? 금융재산. 그리고 뭐 증권 같은 주식. 이렇게 해서 따로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 중에 한 사람 대표만 남아서 울어. 나머지는 어떻게? 재산 처분해야지. 욕심내지 마. 은행에 예금 통장에서 인출할 때 1억 9,999만 원만 인출하면 되네. 확인 안 들어와. 근데 얼마 이상? 2억을 인출하면 그때는 확인 작업에 들어와. 그러면 80% 이상을 입증해야 돼. 그럼 입증 못하는 거 있으면 남아있는 걸로 보니까. 그래서 1억 9천만 원. 여기도 1억 9천만 원 처분해. 1억 9천만 원 처분했어요. 됐어요? 그럼 다 합치면 6억 가까운 재산을 줄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예? 근데 종류별로 얼마? 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거 남아있는 걸로 보고 합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소급해서 얼마? 5억 이상 되면 남겨둔 재산으로 본다. 거기서 비과세가 있어요. 전사자, 유공자가 남겨둔 재산 비과세야. 금양 임야가 뭐예요? 조상들의 묘가 붙어있는 선산 같은 거 재산이 있죠? 선산 그거 과세 안 해요? 묘토인 뭐? 농지. 남겨둔 재산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서 농사져서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농사짓는 농지. 족보 제사 도구 있죠? 본가붙이 있는 거? 이런 건 뭐다?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빼. 남겨둔 재산에. 거기다가 불산입이라고 그랬죠? 좋은 일에 출연하기로 한 거. 내가 죽으면 죽기 전에 약속한 거야.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무슨 공익법인에 주겠다 이렇게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거 이행해야 돼. 그거 빼요. 됐어요? 그리고 공과금 장려금 채무가 있죠? 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이내? 10년 안에 상속받을 사람한테 10년 안에 살아생전에 뭐한 거? 증여한 거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 남아있는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계산해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 있었어요? 100억. 근데 아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이 있었는데 아들한테 뭐 했어요? 살아생전 증여했어요. 얼마? 30억. 아들은 뭐 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내서. 그럼 상속재산은 얼마? 70억. 이걸로 상속세 계산하느냐? 아니야.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이내? 10년 안에 상속받을 사람한테 미리 뭐한 거? 증여한 건 여기 다시 원상복귀. 얼마? 30억. 합치면 얼마? 100억. 그래서 나중에 뭐? 상속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거 받았을 때 뭐 냈어?
그러니까 여기서 증여세 빼.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 내라.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이런 규정이 없으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으면 사망하기 전에 다 부해. 증여해놓고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조금이니까 상속세 과세 안 하겠니? 그렇게 다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한테 뭐 한 거? 증여한 거 몇 년? 10년 안에 부동산 같은 거 등기한 거는 당연히 원상복귀 돼요. 상속세. 더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공제한다 밑에? 상속공제. 그래서 아까 기초공제 얼마? 2억. 배우자 공제는 기본이 얼마? 5억부터 최고 얼마? 기타 인적공제는 공제금액과 5억 원 중에 큰 거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런 거 공제했는데 이거 더해가지고 얼마가 안 되면 5억으로 해주겠다. 이게 일괄 공제예요. 그럼 배우자는 아까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아도 기본 얼마? 5억. 여기 일괄 공제 얼마? 5억. 합치면.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안 계시면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해. 기본이 상속 공제는 10억이잖아. 예? 기본 공제 요거 일괄 공제 얼마?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어도 배우자가 있으니까 기본 얼마? 5억. 두 개 합치면 10억까지. 물론 최고 30억까지도 공제받지만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공시가격으로. 그럼 돌아가신 분에 누가 없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괄 공제 얼마? 자식들만 있다. 그럼 5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한다. 이해가세요? 남겨둔 사람의 재산 중에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 계산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없다면 자식들만 있다면 기본 얼마? 5억까지는 뭐가 없다? 상속세가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세율 1억 이하는 몇 프로? 10%. 5억 이하는 20% 곱하고 1,000만 원 빼. 그리고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곱하고 6천만 원 빼. 그래서 최고 몇 프로까지? 50%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계산한 과세표준이 만약에 10억이다. 과세표준이 얼마요? 10억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나 와요? 10억이면 몇 프로? 30% 곱하고 그럼 3억이죠? 6천만 원 빼. 2억 4천만 원이 상속세다. 이해가세요? 예,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26쪽에 증여세 계산 구조 있죠? 예? 증여세 계산 구조 다음 장. 거기 세율도 똑같아. 상속세 증여세는 법이 똑같아. 세율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100억을 상속받았어요. 아버지한테 100억을 뭐 받았어? 증여받았어. 어떤 게 세금 많을까? 증여세가 세금 많이 나와요? 상속세가 세금 많이 나와요?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왜? 아까 상속은 기본 얼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10억까지 계산 안 하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면은 뭐 자녀들만 있어 기본 5억까지 과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제를 많이 해주죠? 증여세가 세금 많이 나와요. 왜?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을 살아생전에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증여세 보시면 그건 알아야지. 여러분 맨 위에 증여재산 있죠? 그리고 더하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10년 가기 전에 5억을 뭐 받은 거 있었어? 증여. 근데 또 10년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또 요번에 3억을 받았다? 그러면 3억 가지고 증여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안에 동일한 사람한테 받은 건 합쳐서 계산해요. 얼마? 8억. 이해가세요? 이때 동일이 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해 아버지한테 받았다 어머니한테 받았다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보된 채무 있으면 부담부증이니까 채무는 뭐하고? 빼고 과세가액이 나오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요건 알아야지. 요거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부부간에는 얼마? 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게 없으면 6억 빼고 계산해. 그럼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얼마? 5천만 원? 반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까꿀로 증여받을 수도 있죠. 5천만 원이야. 근데 미성년자가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2천만 원? 형제간에 증여받으면 1,000만 원. 이해가세요? 그럼 친인척이 아닌 사람한테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공제받는 거 없어? 그냥 계산해. 세율 상속세랑 똑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와?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오죠? 거긴데 그 위에 뭐라 그랬어? 세대, 생략, 30% 할증 그랬죠?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한테 보하면 증여하면 한 세대 건너뛰었죠? 세금 나온 거에 30% 할증해. 이해가세요? 그런데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아들이 사망해서 누구한테 가면 아들이 사망해서 아들이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줬어? 손자한테 주는 건 정상이야. 그건 할증하지 않는다. 이건 상속만이 아니라 증여도 똑같아요. 상속 증여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재산을 아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언으로 누가 받았어? 손자가 받았다. 할증한다. 몇 프로? 30%.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누가? 아들이 없어. 그래서 손자한테 갔다. 이건 대습상속이라고 그래. 대신 받는다. 할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 직계 존비속이라고 그랬죠? 좋은 질문했어.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는 직계 존비속이다 아니다? 아니야. 부모 자식이 아니야. 친정으로 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딸같이 생각한다? 있을 수가 없어. 법에. 반대로 누가 장인 장모가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한다고? 법에도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수직관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됐어요? 예. 그러면은 그대로예요? 친족도 아니고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며느리는? 예? 며느리도 공제를 못 받아요? 예. 아, 2천만 원 아니에요? 어떤 거? 며느리한테 증여할 때, 상속이나 증여할 때. 아, 친족은 아니잖아. 친인척인데 인척이지. 혼인관계로 맺어진 거지. 제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겠네요. 아, 왜 거기로 나가? 그 얘기 한번 합시다. 이 주부들은요, 남자들은요, 아들들이 있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형이 많이 받고 내가 조금 받아도 난 관계없어. 이렇게 우애가 좋아. 근데 뭐를 하면? 결혼을 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그냥 챙겨. 근데 중요한 건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지는 안 챙긴다 또. 나 남동생한테 좀 주면 되는지 나는 그냥 포기했어.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뭐라 그래? 자기는 데려온 자식인가 봐. 이러면서 자꾸 자극을 시켜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 저 밑에 26번 43번 자금 출처 입증 배제 금액 그랬죠? 여러분 증여받은 건지 자금 출처 입증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있어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네? 그럼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때 금액 기준이 있어요. 이 금액에 해당 미달하면 입증하라고 출처가 안 나와. 이것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자, 그 금액만 보면 세대주인데 몇 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미만 세대주는 부동산 1억 5천만 원 주택, 기타 채권 얼마? 5천만 원, 채무 기준 얼마? 5천만 원, 다 합치면 얼마? 2억 5천만 원인데 얼마만? 2억 한도야. 10년 동안에, 예? 10년 동안에 요 금액을 무하지 않았으면, 합산을 해서 초과 안 했으면 자금 출처 입증하라 이렇게 안 나온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30세 이상일 때요? 20세일 때는 나오고? 30세 이상, 이제 30세 이상 40세 미만 세대주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해당 안 돼서 남편이 세대주잖아. 이해가세요? 그러면 밑에 세대주 아닌 사람 부인이네? 그죠? 부인인데 30세 이상이야? 40세 안 됐어. 그럼 주택이 부인 이름으로 얼마? 7천만 원 초과하지 않고, 기타 자산 5천만 원 초과하지 않고, 채무 기준 5천만 원 갚은 거 5천만 원 기준 다 합쳐서 1억 7천인데 얼마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무하지 않았으면, 초과하지 않았으면 자금 출처 입증하라 그렇게 안 나온다 이거지. 그걸 초과할 때만 나온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세대주 아닌데 40세 이상은 뭐야? 부인인데 남편이 세대주잖아. 근데 부인은 40세 이상이죠? 근데 부동산 얼마? 10년 안에 부인 앞으로 1억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자산 얼마? 1억 취득한 거 있어. 합쳐서 얼마? 2억 5천이고 또 채무 갚은 거 있죠? 10년 동안에. 그거 다 합치면 원래는 얼마인데? 3억인데 얼마? 2억 5천만 원을 무하지 않았다면 그거 다 더해갖고, 예? 각각 충족도 돼야 되고 합계도 충족이 돼야 돼. 10년 동안에 주택 취득한 게 얼마? 1억 5천만 원 넘지 않아야 되고 10년 동안에 그 외 자산 취득한 거 얼마? 1억 넘지 않아야 되고. 이해가세요? 그리고 채무는 갚은 게 5억 5천만 원 초과했지만 그거 다 합쳐서 얼마도. 그러니까 각각 기준에다가 총액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제일 관심사가 맨 마지막이잖아. 몇 세? 20세. 세대주 아니고 30세 뭐? 미만 인자가 10년 동안의 부동산 주택을 얼마? 5천만 원 이상 취득했다. 그럼 자금 출처 나와. 갭 투자로 했을 때 만약에 갭 투자든 뭐든 자산 대출을 받든 뭐하든 취득 금액이 주택 얼마? 5천만 원. 기타 자산 얼마? 5천만 원. 채무 인수하는 거 얼마? 5천만 원. 근데 다 합치면 1억 5천이죠? 근데 합쳐서는 얼마? 1억. 그러니까 각각의 금액도 뭐하고? 충족되고 세 개 다 합쳐서 금액도 얼마만? 1억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자금 출처 입증하라 이렇게 안 나온다. 여러분 주택 참고로 주택 같은 거 뭐하면은요, 취득해서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하면 등기소에서 등기 자료가 어디로 가느냐? 국세청에 통보가 돼. 그래서 전산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한두 번 이렇게 끄집어서 확인을 해봐. 의심이 가면. 이해가세요? 그때마다 확인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니까 확인해 볼 거 아니야. 일일이 기억할 수 없죠? 근데 한 5년 전에 30세 안 된 애가 부동산 예를 들어 5천만 원 주고 취득했어요. 5천만 원 초과 안 했잖아. 자금 출처 대상이 아니니까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5년 안 돼서 또 요번에 부동산을 하나 취득해서 5천만 원. 그러면 전산 입력의 합계가 얼마? 10년 안에 1억을 보였어요. 5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자금 출처 입증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왔죠? 거기 재산 취득하기 전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주택과 기타 자산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 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각각도 미달하고 합계 총액 한도에도 뭐 미달할 때 각각도 미달하고 총액도 뭐하면 미달하면 자금 출처 입증을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됐어요? 예, 참고로 그 다음 장에는 보면 뭐 자금 출처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서, 빌려왔으면 부채 증명서, 임대차 보증금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그죠? 기존 재산 처분해서 자금을 주고 부동산 취득했다 이런 걸로 뭐하라? 입증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요. 뒤로 가서 여러분 이제 42페이지 갑니다. 42페이지 이거 중요한데 이거요. 여기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 1시간 정도 원래는 그냥 날 새면 좋은데 1시간 정도만 할게요. 잠시만 쉬었다 가죠.